오늘은 2015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대표작 보이시즈 프롬 체르노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1948년 벨라루스에서 태어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201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소설이나 시가 아닌 다큐멘터리 문학 또는 증언 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알렉시예비치는 소비에트 연방의 역사와 그 붕괴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을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기록해왔습니다. 보이시즈 프롬 체르노빌은 원제가 체르노빌 프레이어로 1997년에 발표된 알렉시예비치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생존자들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수집한 작품입니다. 단순한 재난 보고서가 아니라 핵시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탐구한 문학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10여 년에 걸쳐 수백 명의 증언자들을 인터뷰했으며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체르노빌 사고가 개인과 사회에 미친 심층적 영향을 드러냅니다. 알렉시예비치의 작업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역사나 통계가 아닌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보이시즈 프롬 체르노빌은 전통적인 의미의 줄거리를 가진 작품이 아닙니다. 대신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들은 시간순으로 배열되지 않고 주제별로 엮어져 있어 체르노빌 재난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책은 가장 강렬한 증언 중 하나인 리우드밀라 이그나텐코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체르노빌 원전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던 남편 바실리 이그나텐코를 잃은 젊은 부인입니다. 사고 당일 밤 바실리는 동료들과 함께 원전 화재를 진압하러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맨손으로 불을 끄려 했습니다. 리우드밀라는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끔찍한 경험을 담담하게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화상 환자인 줄 알았던 바실리의 상태가 날마다 악화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그의 몸은 서서히 분해되어 갔고 의료진조차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내 눈앞에서 조금씩 죽어갔어요. 방사능이 그를 안에서부터 태워버렸죠. 리우드밀라의 증언은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의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태어난 딸은 심각한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있었고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우드밀라는 자신이 두 번의 죽음을 동시에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죽음과 딸의 죽음 그리고 자신 역시 방사능의 영향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책의 상당 부분은 체르노빌 사고 직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과 청산 작업자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고 조국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청산 작업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체르노빌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방호복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방사능 측정기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오염된 지역을 청소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잔해들을 치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청산 작업자 중 한 명인 니콜라이 칼루기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는 지붕 위에서 흑연 조각들을 삽으로 떠서 아래로 던져야 했습니다. 각 팀은 90초 동안만 작업할 수 있었어요. 그보다 오래 있으면 치사량의 방사능에 노출되니까요. 하지만 90초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작업 후 몇 년 내에 방사능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 갑상선암, 각종 면역질환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건강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충분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프리피아트의 주민들은 사고 후 36시간 만에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당시 프리피아트는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원자력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이 살던 이 도시는 소비에트 연방의 모범적인 신도시로 여겨졌습니다. 발렌티나 브루크노바는 프리피아트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여성입니다. 그녀는 사고 당일부터 며칠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임시 대피라고 했죠. 며칠 후면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짐만 챙겼죠. 하지만 이 임시 대피는 영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프리피아트는 고스트 타운이 되었고 주민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흩어졌고 평생 모아온 재산과 추억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 프리피아트 주민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 사진, 가구 모든 것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애완동물들도 두고 와야 했어요. 나중에 들으니 군인들이 와서 모든 동물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하더군요. 체르노빌 사고의 방사능 낙지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의 광대한 농촌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이 지역의 농민들과 목축업자들은 그들의 생계 기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조상들이 일궈온 땅이 하루아침에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스의 한 농민 이반 시마코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가족은 3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어요. 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하지만 이제 이 땅은 죽었어요. 아무것도 기를 수 없고 아무것도 키워서는 안 돼요. 정부는 오염된 지역의 농산물 생산을 금지했지만 농민들에게는 다른 생계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할 수 없이 오염된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고 그 결과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었습니다. 축산업자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풀을 먹은 소와 양들이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살아남은 가축들도 우유나 고기를 팔 수 없었습니다. 한 목축업자는 내 소들이 내 눈앞에서 하나씩 죽어갔어요. 털이 빠지고 피를 토하면서.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라고 증언합니다. 체르노빌 사고 후 급성 방사능. 증후군 환자들을 치료해야 했던 의료진들의 경험도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의료진들은 방사능 피폭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키예프 방사능의학연구소의 앙겔리나 구스코바 박사는 체르노빌 사고 직후 가장 중증의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의학 교과서에서만 본 증상들을 실제로 마주해야 했어요. 환자들의 몸이 말 그대로 분해되어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피부가 벗겨지고 내장이 녹아내리고 의료진들 자신도 방사능에 노출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2차 피폭을 당한 간호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료진으로서의 사명감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한 간호사는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위험해도 그들은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었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책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 중 하나는 체르노빌 사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는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알렉산드라 코로코바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은 매우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우리는 밖에서 놀고 있었죠. 하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 어른들이 우리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우리는 계속 놀고 싶었어요. 많은 어린이들이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어린이들의 갑상선은 방사능 요오드에 특히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은 아이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했고 일부는 성장 장애나 발달 장애를 겪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딸은 7살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어요. 목에 큰 흉터가 생겼죠. 다른 아이들이 그 흉터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내 딸은 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체르노빌 사고가 환경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증언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방사능이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 활동이 자연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 영향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자 드미트리 부즈니크는 체르노빌 주변 30km 금지구역의 생태계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사라진 후 이 지역의 야생동물 개체수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방사능보다 인간의 존재가 야생동물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방사능의 영향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식물의 변이, 동물의 기형, 생식 능력 저하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새들의 경우 뇌 크기가 작아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환경학자는 체르노빌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 대한 자연의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기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책에는 체르노빌 사고 당시 정부 관리들과 정치인들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초기의 혼란과 정보 은폐, 그리고 정치적 고려가 어떻게 재난 대응을 저해했는지를 증언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공산당 간부였던 보리스 시체르비나는 사고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사고의 규모를 축소하라고 명령했어요. 소비에트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정보 은폐는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사고 사실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행진이 키예프에서 예정대로 진행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지방 관리는 우리는 주민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상부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방사능에 노출되었죠라고 증언합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관점도 이 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은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심리학자 바실리 네스테렌코는 체르노빌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방사능 공포증은 실제 방사능 피폭만큼이나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거든요라고 분석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PTSD에 시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주, 가족의 죽음, 건강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부는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에 빠졌고 자살률도 증가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체르노빌 사고가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고 분석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체르노빌은 소비에트 연방 붕괴의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라고 말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종교는 억압받았지만 체르노빌 사고 후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정교회 신부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한 정교회 신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체르노빌 이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어요.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들은 더 깊은 의미, 더 큰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종교인들은 체르노빌 사고를 인간의 오만에 대한 신의 경고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체르노빌 사고가 인간 문명에 미친 철학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여러 지식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현대 문명의 한계와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성찰합니다. 한 철학자는 체르노빌은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에요. 우리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훔쳤지만 그것을 통제할 지혜는 갖지 못했죠라고 분석합니다. 문학가들은 체르노빌을 20세기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소설가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말해야 해요. 잊어버리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거예요 라고 강조합니다. 책은 체르노빌 사고 생존자들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무리됩니다. 사고 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많은 생존자들은 여전히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세, 3세에게까지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고통은 세대를 거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생존자는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핵시대의 위험성을 몸소 보여주는 증인이죠.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라고 말합니다. 알렉시 예비치는 이들의 증언을 통해 체르노빌 사고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인간 문명 전체에 대한 경고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핵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지혜가 필요해요라고 주장합니다. 책의 마지막에서 알렉시 예비치는 체르노빌의 목소리들이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들의 증언은 기술 발전이 반드시 인간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들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간이 자연과 기술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희생하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재난 기록이 아니라 20세기 후반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